오늘은 여기 좀 분위기가 바뀌니까 참 좋네요, 오히려. 예. 여러분들 앉아서 공부하실 수 있고, 필기도 하실 수 있고. 오늘은 이제 율곡의 그 시무책, 그리고 율곡이 어떻게 그 세상을 바라보았는가, 그리고 당대의 정치와 경제, 민생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서 그 국왕께 건의를 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가 하는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겠는데, 저는 오늘 제 생각으로는 율곡과 함께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경제학의 대가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경제원론이라고 그러면은, 저도 대학교 시절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 판이 없을 거예요. 옛날 판인데, 그 선생님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에 관해서 경제학자로서 율곡의 그 어떠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문제도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 자유롭게 선생님의 그러한 고견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이런 것이 참 드문 기회이기 때문에 율곡의 경제관에 관해서 한번 폭넓은 고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 그 맹자,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이 맹자의 제 번역본이 지금 상권이 나왔고요. 이제 하권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께 제가 여민동락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던, 저기서 공부하던 사진이 제일 먼저 실려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맹자라는 이 고전이 굉장한 고전인데, 이 전국시대에 가장 생생한 율곡의 시무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조시대에 가장 그 우리나라 조선 중기에 가장 리얼한 현실 문제를 말하고 있다면, 이 맹자는 말이죠, 이건 굉장히 리얼한 기록이거든요. 사마천의 사기는 사마천이라는 하나의 문학적 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에 의해서 기술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국 고대사를 전부 사마천의 사기에 의존하는데, 사기를 들여다보면은 너무 구라가 세요. 사기는 거의 그 소설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데 이 맹자에 나오는 것들은 사마천의 사기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역사 기록으로서도 엄청나게 귀중한 문헌이고, 그런데 이런 거를 단순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 삼국지를 읽는 것처럼 읽지를 않고 공맹사상이라고 추상적인 철학체계로 읽어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맹자가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 다양한 전국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맹자가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그리고 맹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맹자의 모든 대화를 맹자가 살았던 시대의 정황의 그 역사적 맥락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번역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책이고, 그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이 있으면은 사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책을 여기를 여러분들에게 혹시 싸게 좀 드릴까 그래서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일체 그 상행위가 허용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문화 공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일반 서점에 가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선생님께 드리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도올 선생이 맹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어느 때도 다 그렇지만은 이 도올 말씀이 아주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율곡이 제일 많이 닮은 못다 할까 한 분이 맹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시대에 대한 의식이 가장 확실했고, 셋째는 그 길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맹자는 호연지기를 내가 잘 양성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 호연지기가 발동하면은 그 기운이 천하에 가득 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거풍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아주 또 새로운 것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맹자는 새로운 이론을, 공자는 수리부작이다 이렇게 말씀 요전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맹자는 나중에 이제 결국 이 논의의 중심을 이룬 사단설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측은지심은 인지다녀라 이런 사단이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것을 많이 결국 내세웠고, 또 공자는 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맹자는 의라고 하는 거,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죠. 맹자 시대 때는 의라는 것이 더더욱 없어진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다, 인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맹자는 율곡에 비해서 많이 오래 살았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율곡이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났는데 맹자는 85생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또 훌륭한 어머니를 가졌다 하는 면에서도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두 분 다 어머니 덕으로 그렇게 됐다. 율곡은 그 어머니한테서 배웠고, 맹자는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여기 오니 참 좋네요. 예전보다도요. 네, 훨씬 더 밝고, 우선 또 그 계단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더 편리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이것을 바바리를 입고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율곡을 읽으면서 도울이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만은, 첫째 이 정치를 하자면요, 또 이 경세 세상을 다스리자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그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시대를 알아야 되고 천하가 흘러가는 그 대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시식세라고 하는 시대를 알고 대세를 안다, 대세를 인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 여기에 주자가 편찬한 그 근사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사록. 근사록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은 지시식세는 지식세를 하려야 한다는 것은 그 역경의 큰 말하자면 줄거리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세상을 살자면 이 주역의 그 기본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 살게 만들고 요전 시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괴물 성무 물건을 열고 그리고 업무를 이루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진보하고 발달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역의 목적인데 그 역의 대방 아주 큰 말하자면 방침이라 할까 큰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때를 알고 대세를 아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율곡전서가 딴 어떤 유학자들의 그게 그렇게 정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다른 어떤 문집이라든가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 뚜렷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은 율곡은 지시식세를 굉장히 잘한 분이다 이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정치를 하려면은 이걸 우선 잘 해야 돼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여야당의 당수라든지 이런 사람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 천하의 대세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때로는 조극하고 또 때로는 거기에 순응하고 이러한 방법을 알아야만 그게 비로소 정치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관해서만 몇 마디 하자면은 율곡은 자기가 살던 시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중쇠기다. 한 중간쯤 와 있는 그러한 이 쇠약하는 그러한 쇠퇴한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봤어요. 중쇠기라. 율곡 스스로 그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에 하나의 지시식세를 한 하나의 말하자면 증거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중쇠기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율곡의 많은 봉사 이런 데 다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만 건국한 지가 200년 가까이 됐다. 건국은 우리 조선 왕조가 언제 했냐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1392년이라는 말이에요. 율곡이 한창 활동을 할 때가 뭐냐 하면은 1570년대, 60년대, 70년대 한 7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한 200년 가까이 됐지요. 그래서 그때가 되니까 이제 점점 더 결국 평화가 200년 계속된 셈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해이해지고 관기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군대가 결국 말하자면 놀기를 좋아하게 되고 양반은 자기의 그 특권만 찾게 되고 그것만 보호하려고 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임금도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돼서 이 중쇠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시대 파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곡이 주장한 것은 뭐냐 하면은 참 곁들여서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를 내가 봤어요. 어디를 봤는데 율곡 전서에서 본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디를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 나라가 한 200년 건국한 지가 200년 돼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이렇게 돼서 누님이 말하기를 율곡이 못지않는 누님이었습니다. 자네가 이 천하를 참니까야말로 국정을 맡거든 서를 이것을 말하자면 잘 대우를 해라. 그리고 이 서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즉실에서 난 이러한 자손들이지요. 그러한 자손들을 이것을 배척하거나 이것을 차별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접을 하면은 반드시 이 사람들의 상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느냐. 200년 동안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자손을
그대로 쓰지를 않고 그야말로 종처럼 이렇게 부려먹는 먹었으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그 안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결국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느냐. 자네가 그것을 고치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누님한테서 말하자면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감격을 했다. 이런 말을 내가 그때 들은 건데 어딘지 지금은 잊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중세기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율곡은 이 경장이 필요하다. 경장이 필요하다. 경장이라고 하는 건 이 갱자가 아닙니다. 갱하게 되면은 문법으로 말하면 이 부사지요. 다시 이럴 땐 갱이고 말하자면 고친다 이런 동사일 때는 경입니다. 경. 이거 항상 이 구별하기가 어렵고 아주 혼동하기가 쉬워요.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자면 뭐 갱신한다. 사실 경신이어야 되거든. 새로운 것을 바꾼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 경장입니다. 경장. 이 경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얘기고 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검은고, 이 옛날 악기, 그 검은고에 그 줄이 있지 않습니까? 줄이 이렇게 말하자면 빳빳해야 그게 소리가 제대로 날 거거든. 그러니까 검은고의 줄을 이것을 말하자면 딱 이렇게 펴는 거, 그거 가지고 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장이라는 것은 다시 편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누글누글해진, 어글어글해진 이런 그 검은고의 줄을 다시 이렇게 꽉 잡아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개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개혁을 한다. 그래서 율곡은 평생토록 그러니까 이 개혁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말 같으면은 요새 그거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혼동을 할 수도 없고 비교가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율곡은 약간 좌파적인 이러한 분이었다. 요새 괜히 선거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경장을 항상 이야기하고 선조한테 결국 모든 것이 경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첫째 창업이 있고요. 창업주가 나라를 세우면 그 다음에 수성 창업이 있고요. 이건 이제 건국을 한 말하자면 태조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죠. 창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성이 있고요. 이루어진 것을 지킨다. 이거지. 이루어진 것을 지킨다. 그것을 계승해서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 이 당태종 때 결국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창업이 더 어려우냐, 수성이 더 어려우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 성자가 흔히 어떤 사람도 이걸 또 써요. 성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이룬 것을 지킨다 이거죠. 창업을 한 그 업을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없단 말. 그래서 이 3단계로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창업이 있으면 수성이 있어야 되고 수성이 오래 가게 되면은 경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 경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경장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검은고가 이게 말하자면 소리를 못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곡은 자기가 살던 시대를 중세기라고 이렇게 봤고 중세기에 절대 필요한 것은 경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율곡의 지시식세의 말하자면 능력의 일단을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율곡전설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요전 시간도 언젠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분은 자기가 정보 기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그런 기관을 맡아본 적도 없고 또 뭐 그런 어떤 그 대학 교수처럼 조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국내외 정세를 잘 알았어요. 특히 그 국내의 정서를 잘 알았는데 그것을 유추해 가지고서 이게 이 나라가 딴 나라로부터 공격을 우리가 만약 받는다면은 이건 뭐 완전히 무너지고 말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굉장히 많이 그 시대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이러한 그 파악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 쉬시라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율곡은 맹자 사상과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맹자를 모델로 했다. 그런데 맹자에게 있어서 그 특별한 것이 그 역사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분도 여기 뭐냐면은 이 중세기라고 하는 말이 조선 왕조가 개창돼서 한 200년 지나가니까 지금 아주 절박하게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경장하지 않으면 아니 될 어떠한 역사적 시점에 있다고 하는 그 위기감이 이 사람의 역사의식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맹자에게서 나온다. 예를 들면은 맹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만장이라는 맹자의 가장 수제자가 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만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그 역사의 해박한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맹자의 제자인 이 만장과의 그 역사적 담론이 엄청 많습니다. 만장이라는 편에 가면은 상하편에.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만장 보고 너는 역사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마지막에 훈계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친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유유상종으로 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양지 선사는 한 동네에서 탁월한 선비는 일양지 선사하게 놀 수밖에 없고 버탈 수밖에 없고 일국지 선사는 일국에 뛰어난 인재는 일국지 선사하고 버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천하지 선사는 천하의 으뜸가는 영재들과 버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하의 선사들과 벗을 해도 만족감이 안 올 때는 어떡하냐? 내가 천하에 정말 제일 가는 인재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럴 적에 어떡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럴 때는 상우라는 말을 쓰거든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이 상자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버탈 수밖에 없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벗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시를 읽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독기서 하면서 사람을 모른다면 그것이 과연 가하겠는가? 그러고 그 사람을 안다고 우리가 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본다고 해도 그 책을 봐서는 모른다. 그 책을 쓴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알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산 시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상우란 말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맹자의 시대의식 그리고 역사의식 속에서 이 율곡이라는 분은 가장 중시한 것이 이 민생의 문제, 지금 이게 국방의 문제가도 걸리는 거고, 그렇고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항상 이 주역에서 말하는 변통,
변통이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모든 제도라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시대의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이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변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폐단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됐든 뭐가 됐든 저 주역에서 말하는 변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율곡 선생님은 항상 이 주역 사상을 가지고 변통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장, 반드시 우리가 지금 개혁이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도 지금 우리 번역원에서 나왔지만은 이 문집 율곡 전설을 지금 오늘 아침에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아니 열불이 나요. 왜냐면은 그렇게 상세하게 당대의 문제를 아주 절박한 문제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선조한테 올리면 하나도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3년만 군말 없이 한번 요대로 실천해 보시고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내 목을 도끼로 쳐 죽여도 나는 여한이 없소이다. 이렇게 율곡이 절절하게 그러면서 제발 이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런데 한마디도 안 듣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지금 내가 청와대에다가 상계를 올려서 절절하게 이렇게 해서 제발 4대강 사업 하지 말고 그 엄한 짓 인천공항 팔상각도 말고 그런 미친 짓들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심우 이 문제를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상세를 올렸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개코나 듣겠어요 지금? 똑같은 현실이다 그지. 아마 이 양반 율곡 선생은 그렇게 궁예를 그렇게 드나들었어도 나는 이걸 보면서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가슴이 끓어가지고 가슴이 아픈 그런 심정으로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네. 지금 이 도울 선생님 말씀을 한 대로 그런데 시대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항상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적에 임금한테 바친 그 상소문 속에 있습니다. 아주 내가 이거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이 군데요. 천하지사는 부진직퇴하고 천하의 일은 말이에요. 천하의 모든 일은 앞으로 나가지 않은즉 뒤로 물러가고 나가지 않으면 물러갑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다 이거지. 변한다 이거죠. 천하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모든 일은 변하는데 그 변하는 방법은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뒤로 가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이 함축이 되어 있고요. 국가지세는 이 나라의 세라고 하는 것은 정세라고 하는 것은 불치즉 난지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지러워집니다. 치세가 되거나 난세가 되거나 이거지 치세도 아니고 난세도 아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스리게 하지 않으면 난세가 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 중가운데 요 점점한 것은 무슨 그건 생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다들 이 문장은 내가 외우라고 하면 외우는데 여러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것을 생략을 해야 그런데 기소의 진퇴치란 나아가고 물러가고 또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게 하는 바는 말하자면 원동력은 그 책임의 소재는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시기의 말이죠. 그것은 시류원이다. 실로 사람한테 근원합니다. 사람한테 있습니다. 말하자면 치란을 이것을 말하자면 치가 아니면 난이고 그 다음에 진이 아니면 퇴인데 진퇴치란은 이것은 그 중가운데는 뭐라고 말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은 각 그 진퇴치란의 그 행적은 그것은 그때의 여러 가지 그 운에
다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운이 있어가지고 어지러워지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덜 어지러워진다든지 또 나가야 하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물러나가게 되었다든지 그 운이 좋고 나쁜데 많이 달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진퇴와 치란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것은 모두 사람의 저게 나온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게 되면은 리더, 요즘식으로 하면 리더죠. 리더는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임금이었습니다. 임금과 그리고 또 임금을 보조하는 대신들 그리고 대관들 이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그 엘리트들, 시대의 엘리트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잘해야 이 천하의 모든 일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진보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가 잘 다스려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감께서 우선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이런 거, 여기 간단한 글이지만은 딴 유학자들 별로 이렇게 한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 말하자면 딱 알맞는 말을 이렇게 집어내서 항상 바른 얘기를 많이 해 줬습니다. 칠안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여기 맹자 말인데요. 이 칠안이라는 게 우리 동방에서는 이 맹자 사상에 의하면은 역사라는 걸 갖다가 일치일란이다 그래요. 일치일란이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반드시 치가 오면은 란이 오고 란이 오면 치가 오고 이렇게 반복하는 리듬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면은 기분 좋으니까 술을 잡수시죠. 그래서 술을 먹고 뭐 섹스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이러면은 몸이 망가져요. 어지러워지는 거죠, 몸이.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몸을 회복하려고 몸 조심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질서를 향해 가요. 그 질서를 향해서 건강하게 되면은 또 가만히 못 견디고 그 자기 몸 망가뜨리는 짓들을 계속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항상 유기적인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칠안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도 항상 어지러웠다가 치가 오고 어지러웠다가 치가 오고 이러한 리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애매한 말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동양인들은 뭐냐면 역사의 목표를 역사 밖에 둔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하늘나라가 인간이 전부 우리가 마지막에 종말이 온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우리가 목적이다 하면은 역사의 밖에 역사의 목표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 동양 사상에서는 역사는 그저 아무런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는 일치일란의 흐름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목표가 어딨냐? 이 일치일란의 흐름에 있어서 인간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역사의 주인은 역사 밖에 우리가 역사가 진행되는 목표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단지 뭐냐면 그 목표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일치일란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맹자는 당시 뭐냐면 난이 깊을수록 치에 대한 갈망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걸 낫기를 갈망하고 여러분 병원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항상 난이 깊어지면 치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자기가 살았던 시대가 가장 난세라, 극악한 난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성왕이 날 때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은 이 율곡이라는 분도 이 200년쯤 되니까 우리가 이게 난세가 깊어졌다. 그러나 그래도 선조 정도 되면은 뭔가 성군의 자격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 잘만 바로 잡으면 우리의 치세가 오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볼 적에 이렇게 난세가 깊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잘만 하면은 다시 치세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시는 거고 선조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율곡에 그거를 대변해서 그렇게 이게 지금이 찬스다 하고 열망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 선조라는 사람은 한마디도 단 개코딱지 한마디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나는 오늘 이걸 보면서 진짜 선조 나쁜 놈이라네. 내 선조 정말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로 보셨습니다. 나는 우리 참 조선 왕조 500년 역사, 그 역사의 비극은 말하자면 한 번도 제대로 된 경장을 하지 못했다. 거기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경장이 언제 그 경장이라는 말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은 갑오경장이라는 갑오경장.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시켜서 그래서 그때 김홍집이라고 하는 그 내각 총리 대신 그 사람은 내각 총리 대신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었고 또 3번이나 했어요.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지시식세라는 것도 몰랐고 사실 이런 식견이 부족했습니다. 율곡들의 평하라 그런다면 그 아주 범용한 이러한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사람이 그 시대를 맡았던 것입니다.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율곡의 마지막 한 가지 참 특성이 있다면은 굉장히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박하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조선 왕조의 명상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전에 아주 참 명인이라고 한 분들에 대해서도 그리 큰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전 시간도 얘기했죠. 정몽주를 보고 그냥 반은 그저 충신이었지. 무슨 그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이러한 식견과 그런 포부가 없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이 조선 왕조에 들어오고 나서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황희. 우리가 모두 황희라고 하게 되면 아주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황희라는 것도 시류에 불과했고 그저 시류에서 조금 그저 그러한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성종 때 성종은 참 좋은 임금이었고 훌륭한 성군이 될 수가 있는 임금이었었는데 그 사람은 시대에는 벌써 아주 그 식견이 박약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무엇이 되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그리고 조광조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너무 말하자면 참 성질이 어떠하고 그랬다 이런 율곡과 비슷한 아마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지. 그래서 그랬죠. 따라서 아까 얘기한 그 갑오경장을 한 이러한 김홍집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때 도저히 참 그 시대를 맡을 만한 사람이 못 됐고 그 사람이 갑오년이 하면 1895년입니다. 1895년에 갑오경장을 했을 때는 일본 사람이 강제로 시켰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머리 깎고 양력 쓰고 그리고 토지 조사해서 세금 부과하고 이렇게. 왜 일본 사람은 한국 보고서 그런 말하자면 아주 경장을 근대화를 위한 개혁을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하게 되면은 뜻은 뭐냐면 그런 걸 해야 좀 더 효율을 우리가 발할 수가 있고 우리가 좀 더 한국으로부터 뭔가 가져갈 수가 있어. 네가 잘해야 우리가 뭐 좀 가져가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 목적으로 경장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구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말하자면 그 망국을 말하자면 초래한 이러한 그 경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이조의 그 500년의 역사의 비극은 제대로 자기의 손으로 경장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요 자기의 손으로 한 거하고 남이 갖다 준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성취해도 이것은 내가 성취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성취지. 남의 덕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해방이 남의 덕으로 됐단 말이야. 뭐 얻어본 말이 뭐 애국지사가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이렇게 됐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싸움이 끝내지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했다면은 말하자면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해방을 가지고 왔다면 나라는 이렇게 안 되지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쯤 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율곡이 그렇게 주장한 경장을 300년 동안을 안 해도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잘 안 망했습니까? 이런 아마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의 그 비극은 임진왜란이 곧 왔거든요. 1592년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전유재란도 있었고 그 후에 병자호란이 곧 닥쳐왔습니다. 병자호란. 그리고 이러하다가 점점 더 나라는 그 다음엔 정말 좀 제대로 된 선비도 없었고요. 솔직히. 그리고 제대로 된 군대도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임금도 없었습니다. 요새 와가지고 정조를 가지고 아주 성군이었다고도 그러고 세종하고 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내가 볼 땐 정조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주 용군에 불과했어요. 용군입니다. 바로 그게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또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하면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만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 1895년에 갑오년에 와가지고 청일 전쟁과 동시에 그 해에 결국 김홍집 이 정부가 경장을 하루아침에 그저 500년 동안 이런 전부 그저 뜯어고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결국 이 문제가 돼가지고서 그 김홍집 이 총리 대신은 종로 바닥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비극이 있었어요. 율곡의 사상에 말하자면 경장의 내용이 뭐냐 이걸 물어본다면요. 그건 누가 학자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지만 난 내가 볼 때 5가지를 치중을 했다. 요전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격군심이라고 해가지고 임금의 마음을 아주 바로 세운다. 이게 제일 큰 목표였죠. 임금의 마음을 바로 세운다. 이조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임금에 달려 있었습니다. 요 조그만한 관청 발령 하나 내는 거, 고시파스 하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임금의 도장이 찍혀서 나와요. 그리고 어디 가령 전근을 한다 이것도요. 임금이 발령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대신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대신이 잘한다면은 임금한테 이렇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결국 했지. 임금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나라가 이 조선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격군심이라 이게 쓰겠습니다. 네. 이것은 율곡이 이런 말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이 그냥 이렇게 율곡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5가지가 있었다. 이 첫머리가 이겁니다. 율곡이 임금의 마음을 격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잡는다.
임금의 마음을 아주 어떻게 바로잡냐. 성군이 되고 싶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만든 거. 이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요즘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자는 말하자면 학자라고 하는 것은 유학자를 말한다. 좌우간 이 선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선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뜻을 세우는 것이다. 뜻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다.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율곡의 저서주에 경몽요결. 이 교육 지침서입니다. 그 첫째가 입지, 뜻을 세운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성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도 성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 동양에서는 그저 공자 정도를 가지고 성인이라고 그러고 맹자도 그저 뭐 확실히 성인이라고 안 하고 아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실은 이 율곡이 말하는 성인 또 이 정주 정주가 말하는 성인은 뭐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려고 애쓰고 내가 잘하려고 애쓰고 내가 결국 말하자면 잘못을 내가 고칠 줄 알고 그것을 아주 열심히 한다면 그게 성인이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 아주 타고난 어떤 희라기보다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조정을 깨끗하게 한다. 청조정. 이 조정을 깨끗하게 한다. 말하자면 아주 무능력하거나 혹은 또한 간교한 이러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좋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조정에 인구를 받들도록 한다. 이게 말하자면 이거하고 뭐 거의 같은 목표지만은 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숙관기, 숙이 엄숙하다는 숙제, 숙관기, 그 관에 규율을 이것을 아주 바로 잡는다. 아주 이렇게 숙정한다. 바르게 이렇게 잡는다. 바로 이렇게 아주 규율을 잡는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규율을 잡는다. 이것이고요. 넷째로는 요즘 말을 할 것 같으면 고국방, 이 국방을 이것을 단단히 하게 한다. 말하자면 변경을 이것을 단단히 지킨다. 우리나라의 국경을 단단히 지킨다. 뭐 국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국방을 잘한다 하는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이것은 이게 최종 목표죠. 아까 도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최종 목표죠. 민생을 구한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이제 율곡이 받았던 자기가 받았던 내가 보기에는 그 상소문이라든지 그 모든 글을 종합해 보면은 이 5가지로 요약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국관이 그렇다. 그래서 이 율곡이 말하는 그 경장을 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제일 큰 조건은 임금의 마음이고요.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임금의 마음이 바로 잘 되자면은 조정을 이것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경장의 기본 조건이죠. 기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숙관기하고 고국방은 이것은 경장의 내용이죠. 경장에 실제로 있었던 그 내용이고요. 말하자면 그 관기를 바로 잡아야 그게 내용, 그걸 경장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국방을 이것을 바로 한다. 이 역시 최종 목표는 뭐냐 하면은 백성의 그 삶을 구한다. 도탄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정말 참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민생을 이것을 말하자면 구한다 하는 이것이 최종 목표였다. 최종 목표의 가장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율곡전서의 그 전체를 보게 되면요. 전체를 보게 되면은 뭐 시문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결국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임금한테 대해서도 늘 그저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하기도 하고 뭐 참 아까 이 도로 선생이 이 말씀을 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임금한테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래 보게 되면 거의 한마디도 안 들어줬습니다. 참 아주 내가 볼 때 그럼 임금은 도대체 뭘 했느냐 하게 되면은 난 이 사람의 심리학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임금이면서도 이 신하에 유능한들을 시기한다는 말이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신하가 되는 사람하고 경쟁 의식을 라이벌 의식을 말하자면 가지고 있었지 않나. 나도 재주가 있는데 뭐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저 사람 공을 내가 왜 내가 저 사람 공 때문에 뭐 했다고 왜 그런 소리 들어.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어쨌든 내가 볼 땐 선조는 요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율곡과 이순신 이 두 분한테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공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 이런 건의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못 받아들였어요. 마음이 못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가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세소리는 한 사람, 처세소리는 한 아주 교활한 이러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한 면이 있었다. 1583년에 계비년에 계를 올리는데 거기에 개혁안으로 내놓은 것이 6조가 있습니다. 율곡이. 이게 계미 6조계라는 건데 여기에 그 핵심이 임현능이죠. 이게 제일 먼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인재가 없습니다. 인재가 없습니다. 인재를 바르게 써야만 모든 게 돌아간다 하고서 여기 현능을 임용하십시오. 이제 이거는 결국 이제 명교화라는 것과 이렇게 앞뒤로 짝을 이루겠죠. 그러고서 그 구체적인 안은 뭐냐면은 여기 군대를 기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는 10만 양병설이라는 것 자체가 10만 양병설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논의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율곡전서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대에 그 제자인 사계 김장생이 그 율곡 행장을 쓸 때 거기에 이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라고 말해서 그 10만 양병설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볼 적에 그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다. 그래서 요즘 역사학계에서 상당 사람들이 율곡을 까내리려는 사람들은 10만 양병설을 가지고 율곡으로 올리면 안 된다. 사실 그건 율곡의 주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시부책 다 보면 말이죠. 전부가 군대 길러야 한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당대 율곡은 10만이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문제는 양군민이고 이 족재용도 결국은 이 군민이라는 것도 뭐냐면 민을 길러야만 민이 편안하게 돼야만 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족재용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번병 안에 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핵심적인 게 전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래서 말을 갖다가 어떻게 사오고 이걸 어떻게 기르고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여기 잔뜩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건 10만 뭐 양병설이든 1만 양병설이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아주 전체가 뭐냐면은 곧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올 것 같다라는 어떠한 위기감이 여기 보면은 다 실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절절하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체가 이 국방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콧방구도 안 끄는 거예요, 당시. 이런 문제를 이 전말을 어떻게 확보하고 말을 어떻게 수입해오고 어떻게 기르고 그걸 어떻게 맞고
예, 그래서 그 아주 유능한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시기에는 그 자기 말을 그 말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여기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발 여기 성명이시여 이걸 어여뼈 린찰하시어 체납하시옵소서 하면서 제발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복망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서 콧방울도 안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할 적에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똑같지 않냐. 지금 사실은 제가 이게 좀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라늄 농축 시설의 지금 이러한 진행 상황이 이걸 제가 그 전쟁 문제로 가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이명박 정권은 올해만 해도 미국서 14조의 무기를 삽니다. 올해. 예? 여기서 커미션은 얼마나 처먹는지는 모르겠지만 14조를 올해만 사는데 그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 보고 북미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군소리 못하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북미 관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세계에다가 나가려고 했는데 이걸 조직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북한은 점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강화해서 뭐냐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김정은과 한 30 후반에 지금 관료 체제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갈 길은 강성대국밖에 없다. 이런 황당한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뭐냐면 전쟁의 위협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걸 diffuse, 이걸 소통을 시켜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게끔 우리가 계속 퍼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퍼줘야죠.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죠. 율곡이 당대에 이게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길러야 한다는 얘기나 제가 지금 북한과 소통을 시켜가지고 미국과도 소통을 시켜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지. 북한은 점점 핵실험을 가고 미사일 쌓아 올리고 이렇게 되면서 남한은 점점 뭐냐면 대미 의존도만 높여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긴장이 고조되면 그야말로 한반도를 지금 상태로 하면 3차 대전에 이 화약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미친놈들 같은 짓밖엔 더 되느냐. 만약 이렇게 제가 장계를 올린다면 어떤 개새끼가 콧방울을 꾸겠냐는 얘기예요. 이 격군심에 대해서는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다 하는 것은 아주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청조정은 어떠냐 하게 되면은 그 당시가 어떤 당시였었느냐 하게 되면요. 참 이 사림들이 소위 이 선비들 그 나라의 그 엘리트들이 당시에 엘리트들의 분열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보게 되면 사림파가 있고 훈구파가 있고 어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서서히 지금 지식 계급이 분열을 해가지고 소위 동서분당, 동인서인의 분당이 시작이 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율곡이 그걸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결국 선조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감께서는 이 선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귀찮겠지만은 왜 귀찮느냐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상을 줘도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고맙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불평만 많고 말이지. 참 귀찮은 존재지만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아이디어라 할까 그 방법이라 할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사실요. 그 사람들이 뭔가 하자는 그것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대접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길러주십시오. 이런 말을 누누이 많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율곡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조정에 있었던 면면을 이래 보게 되면은 그 중에 율곡이 그래도 가장 말하자면 그 어떤 의미에서 이 아꼈다 할까요? 한 사람이 유성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배죠. 서후배입니다. 있었고 그 이외에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평하자면은 처세의 달인입니다. 처세를 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그 기술이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처세의 달인이었단 말이에요. 처세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가만히 그 사람들이 임금한테 대해서 한계라든지 말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뿐 아니라 뭐 쭉 300년 그 후에 내려오면서 다 그랬죠.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첫째, 조정에서 말을 많이 안 해요. 도울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너무 많이 안 해요. 말을 하게 되면은 뭔가 책을 잡힐 말이 나와요. 말 가급적이 안 하는데 이거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이 볼 때 신중하다는 평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된 말이지. 말을 할 때는 지금 이제 율곡이 뭐라고 이랬는데 그럼 율곡한테 대해서도 이렇게 뭐 말하고 다 그래요.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이래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추상적인 말을 우물우물 이렇게 합니다. 그 뭐 이렇게 율곡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말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까 이 군대 양성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라 하는 그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령 이를테면요. 아까 그 구체적인 그 얘기 중에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 말이에요. 그 군인들이 무기를 쓸 줄을 잘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기를 쓰자면 실기를 알아야지요. 암만 그 시험을 가지고 봐가지고는 안 되고 실기를 하는 그 장교들을 양성해가지고 정말 참 어떤 그 무기를 쓸 줄 아는 이 방법을 군대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이고 그거 참 말이지. 그런 얘기까지 전부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전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여기 그 재정을 튼튼히 한다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 공납 제도를 어떻게 하고 세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조정의 쓰임을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요. 아주 참 그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었죠. 그런데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를테면 참 그렇게 해야죠.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웅거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전례를 이용합니다. 역대 임금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례가 없습니다. 아이고, 요새 그게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전례가 없다, 이거. 아니, 전례라는 건 자꾸 만들어야지요. 그래야 역사가 되는데, 전례가 없으니까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역사도 잘 알고, 또 말하자면 참, 이 조정을, 이 선조들을 굉장히 참 중요시하는 이런 그 충성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이제 어떤 대신은 나와서 율곡한테 하는 말이 뭐라 하니, 그 참 말은 옳은데 조금 그 임금의 비유에 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쩍 그렇게 흘립니다. 이게 임금한테 들어가면은, 저 사람은 충신이지만 율곡은 너무 과격해서 안 되겠네. 이렇게 결국은 아주 그 처세의 아주 달인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문집 같은 거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때 조아무개가 그런 얘기를 하더니 과연 옳았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 수관기라고 하는 거 이거 뭐 그야말로 그때는 이 관기를 수정을 전혀 말하자면 그 500년 동안 못했어요. 그 아주 놀랄만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뭐냐 하면 말이죠. 그 어떤 직책이, 관의 직책이, 가령 이를테면 이 어떤 시골의 어떤 그 수령, 부사라든지 군수라든지 현감이라든지 이런 수령들, 임기가 대체로 1년이 안 되거나 혹은 1년 정도입니다.
1년 정도. 이를테면 뭐 제주 목사라든지 뭐 이런 그 지방 관리들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이 한성 부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지요.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충분히 500명이 넘겠던데요. 그 역시 뭐냐면 그렇게 결국 인사가 찼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야, 그 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가 될 리가 없죠. 나라가 되자면은 어떤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줘야 돼요. 예, 그게 뭐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좀 임기를 이렇게 해가 율곡은 좀 임기를 좀 늘립시다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야 되는데 1년마다 이렇게 돌려 자꾸 돕니다. 율곡이 이 판서를 장관이죠. 5번인가 했어요. 자꾸 이렇게 돌려요. 자꾸 이렇게 돌립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율곡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그런 수령들을 돌리는 이유는 그래야 결국 뭐냐면 그 새로운 사람을 자꾸 매년 고시에 파스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결국은 말하자면 뭔가 충성심을 가지고 묶자면은 직책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책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돌립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래 볼 때는 말이야. 그 이론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참, 이조 시대 때의 그 관념은 뭐냐면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저거는, 말하자면 그때 당시의 관념은 뭐냐면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 도지사든, 뭐, 이를테면 군수든, 뭐, 시장이든, 전부, 임금이 하는, 일을 대행하는 것이지 지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냥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있었다. 이게 분명히 말이야. 아주 참 그야말로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돼서 실효를 내느냐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희박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고번병